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 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가을도 이제 젖었습니다. 이제 그 부동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항상 알토마토 부동산 TV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오늘도 준비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요새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큰 이슈가 좀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10월 달에 나오는 통계 자료를 봐야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성장의 오름세에 대해서 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부동산 3법에 대한 주요 개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710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부 부담이 강화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었는데요. 이른바 710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3법이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달라진 부동산 세금을 얼마나 또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겁니다. 부동산 3법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말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인상했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이 20%까지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세금 계산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달 17일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라는 제목의 참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자료에는 부동산 세금 3법 등 주요 개정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이 담겼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백문백답 중에 부동산 3법에 관한 질문을 뽑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동산 3법에 대한 주요 개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내에 뭐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그 안에서 좀 중요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세법에 대해서 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할 여지는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장기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장기임대 사업자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맞소가 되는데 그 기간을 또 어떻게 유예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직 좀 남아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직접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올해 2020년 12월 30일 날 기준, 또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또 2021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이 양도세라든가 이 중과세에 대한 세법 기준이 좀 많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루도록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동산 3법에서 이제 1세대에 대한 기준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마련했다. 이제 1세대 같은 경우도 애매한 기준이 좀 있었죠. 내가 과연 1세대 안에 포함되는지, 이 세대 안에 포함되는지. 예를 들어서 자녀 같은 경우도 출가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세대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안 그런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세대에 대한 기준 범위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이제 함께 기재된 가족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또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가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좀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미혼인 30세 미만 같은 경우도 세대가 분리됐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조건이 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분리됐었을 때 이렇게 해당 자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뭐 기준 중위소득 약 한 40% 이상의 소득이 나오느냐 이런 것도 이제 판단에 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해당되면은 이제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중위 소득이 약 한 175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30세 미만의 자녀를 증여하기 위해서 세대 분리시켰다고 해서 이게 현재 그
세대에 주민등록상 세대에는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세대 기준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 하지만 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그냥 그 세대로, 한 세대로 세대원을 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고 30세 미만의 자녀 같은 경우도 세대 분리를 했었을 때 어떤 그 기본 소득, 기존이 되는 소득 자체가 얼마만큼 소득이 나오는지 또 연 평균 소득이 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세대 분리를 시키고 부동산을 부동산 매매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주택수 산정 기준입니다. 이 주택수 산정에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입주권과 분양권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느냐 이렇게 이제 Q&A로 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주권,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되지만 이 오피스텔의 경우는 시가 표준액 1억 이하인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가 표준액이 뭐냐고 하게 되면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속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합쳐서 이 공시지가를 합쳐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매가 기준이 아니라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한번 참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1억 원에 해당되는 시가 표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번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어떤 부과 여부입니다. 이 입주권과 분양권도 이 취득세에 대한 중과가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가 이 취득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 실제 주택 시점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준공 전이라도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취득에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된다. 이건 2020년 8월 12일 날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이것도 이제 그 고민 상담으로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은 재산세 과세 대상 이 기준점을 좀 보셔야 돼요. 2020년도 8월 12일 날 2호 신규 취득한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이전에 뭐 분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단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고 8월 12일 날 이후에 신규 취득된 부분부터 이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재산세 과세 대상에 주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주택분 재산세 이 과세가 현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인데요. 일단은 분양권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 상업용으로 사용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그 주택수에 포함 여부를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8월 12일 날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8월 12일 날 이전에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있었어요. 근데 8월 12일 날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자를 넣을 수가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도 넣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8월 12일 날 이후에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월 12일 날 이후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지방세법 법칙 3조를 좀 보시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부칙 제3조, 제1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조합 입주권이라든가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취득법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용으로 쓰다가 8월 12일 날 이후에 주거용으로 바뀐 경우에는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양도세 중에 이제 분양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1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고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 상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이 내용 좀 들어가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 안 됩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 시기 자체가 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부터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재에서는 이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현재 세금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발빠르게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 국세청에 들어가서 Q&A의 그 자료를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Q&A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고심하시고 또 이제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문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알토마토 TV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좀 답변을 좀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좀 참조를 하시고요. 또 그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 이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요. 2주택에는 해당됩니다. 이게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이 분양권에도 이제 적용하도록 시행령 규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1세대 1주택자가 21년 4월 2일 날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그렇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의 어떤 유사 특례 조항을 분양권에도 주겠다. 하지만 아직 그 시행령이 아직 규정이 예정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요 해당 사항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요 시행 시기도 말씀드렸다시피 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비조정 대상 지역에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입니다.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다음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 그다음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죠. 이와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여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부과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도 고민 상담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율에 대한 어떤 적용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로 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양도 차익이 5억이라고 가정하셨을 때는 약 한 4,975만 원 정도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보유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도 세법 규정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세법이라든가 이 부동산 3법들이 개정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시기에 가서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과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단기적으로 매도를 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유심히 기준점을 좀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 시와 2년 미만 보유 시와 보시게 되면 세율에 대한 적용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이 좀 크게 좀 증가를 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이 5억 원을 가정을 했었는데 이게 10억이 될 수 있고 8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입니다. 이 조선재산 지역 내 정전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신규 취득하는 경우 다시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 시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요. 그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느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 시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 대상은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종전주택 취득 후에 1년 이내 신규 주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기다렸다가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1년 내에 신규 주택을 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의 요건 자체는 안 되죠. 하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그래서 못 받습니다.
하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과세를 적용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 거주 요건이 추가함에 따라서 양도세가 이제 변동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2020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경우하고 21년 1월 1일 날 이제 후부터 또 진행되는 부분으로 약간 좀 차이가 있죠. 한 번 더 읽어보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거주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양도세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다룰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이제 공제율을 최대 약간 80%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21년 1월 1일부터는 양도분부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줬다고 한다면 21년 1월 1일부터는 이 보유하고 거주하고 나눠서 이제 그 양도세율을 좀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이라든가 4년, 5년에 따라서 이 보유와 거주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세율을 이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미만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을 8% 정도로 주는 거고요. 거주와 보유 같은 경우로 같이 했을 때는 24%의 적용을 받고 3년 미만 같은 경우 거주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한 20%까지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와 거주 요건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거주와 그또 비거주 이런 어떤 요건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뭐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라는 것,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나눠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이렇게 좀 세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다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현재 지금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을 좀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말씀 좀 더 좀 약간 좀 설명 좀 드리자면 일단은 그 구입했을 당시에 이 물건 자체가 조성 대상 지역에 있었는지 아니면 비조성 대상 지역에 있다가 조성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성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물건, 종전주택이 조성 대상 지역에 있고 또 신규주택 자체가 조성 대상 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거주와 또 이제 주민등록상 소재지 거주와 요건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조성 대상 지역에 어떤 한 물건이 빠진다고 했다고 한다면 3년 내에 일단은 그 3년 내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종전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주택 자체가 이제 조성 대상 지역에 있었던 계약 당시에 있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조성 대상이 되어져 있던 또 뭐 투기 과열 지역이 됐든 간에 뭐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됐었던 반면에 서울 인근 지역 같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성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다가 조성 대상 지역에 들어간 경우가 있고 또 비조성 대상 지역에 있다가 조성 대상 지역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이 물건이 현재 계약 당시에 조성 대상 지역에 있었던 물건인지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 매도 시기 자체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그런 어떤 그 3년 내에 양도할지 또 1년 내에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참조를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